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외 소식 마스터의 이종구입니다. 방금 들으셨던 노래는 제가 좋아하는 생상스의 교향곡 3번에 나오는 마지막 피날레 악장입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제가 인사이트가 이렇게 확 생기는 개안을 한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같은 느낌이 오시나요? 눈이 떠지는 이 개안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곳에서 듣지 못했던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마케팅 브랜드 관련 직종에 계신다든지 아니면 브랜드에 대해서 옛날부터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오늘 이 내용이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외 소싱을 하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뭐 당연히 물건 싸게 사는 것도 장점이겠지만 무엇보다도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해외 소싱 하시는 분들은 이 브랜드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 비로소 이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브랜드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나? 지금 2020년 시대의 브랜드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만들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공부는 좀 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랑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내용을 좀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올해 이제 50살이 됐는데 돼지띠니까요. 제 시대는 이 경영 전략이 이렇게 발전된 거를 다 보아왔던 체감했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우리가 이제 그냥 잘 사서 잘 파는 건데 이 가운데 이제 이 기술이 들어가는 걸 우리가 이제 뭐 전략이라고 그러고 뭐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 기술들이 제가 겪어온 이 세대 동안에 변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뭐 70년대죠, 80년대 그때는 사실 그 대학교에 경영학과라는 게 없었어요. 다 경제학과만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던 시절이었어요.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이 적다. 그럼 그때 이제 여기다가 이 상품 많이 팔면은 돈을 벌던. 그럼 남보다 더 잘 만들고 불량률이 적고. 그래서 뭐 시그마 6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했죠. 일본에서 들어온 것들이. 그래서 그 시대가 있었고 아주 옛날 얘기죠. 그리고 이제 80년대 또 90년대 초반에가 뭐가 유행을 했냐면은 이제 경영 전략이라는 게 나왔어요. 경영 전략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STP거든요. 타겟팅하고 포지셔닝이라는 개념이 드디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포지셔닝이라는 책이 등장을 하면서 엄청난 이제 열풍이 생겼습니다. 이 기업 사이에서. 옛날에는 다 자동차를 이제 많이 팔았잖아요. 자동차가 그래서 이제 뭐 더 좋고 더 예쁘고 더 빨리 달리고 더 뭐 사치스럽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면 차가 많이 팔리고 이런 조건을 뭐 80점 맞으면은 뭐 좀 덜 팔리고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경쟁이 과열되고 다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누구나 다 차를 다 잘 만드는 거예요. 경쟁자가 너무 많이 생기고 다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이 시장 파이를 다 먹으려고 100명, 1000명이 뛰어드는 게 아니라 경쟁이 안 되니까 나는 요 파이라도 확실하게 먹겠다. 요거가 바로 포지셔닝입니다. 시장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셔닝은 어떻게 보면은 후발자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선두는 별로 필요하지가 않고 근데 어느 시장이라든지 선두는 한 병인 거고 다수가 다 후발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 후발자가 필요한 게 포지셔닝입니다. 제일 이제 대표적인 예가 볼보 예죠. 그 아주 클래식하게 나오는 게 포지셔닝에 그 미국의 이제 7, 80년도에 이제 자동차가 엄청 브랜드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 볼보라는 이 스웨덴 차는 이게 애매한 거예요. 외제차니까 비싸겠죠. 그렇다고 빠르지도 않고 또 럭셔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벤츠처럼 고급스럽지도 않고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뭐 한 3%, 4%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 볼보가 아주 기가 막힌 포지셔닝 전략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세이프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볼보 이퀄 안전 이런 개념을 들고 나와가지고 볼보가 하고 있는 모든 이 영업활동에 이 안전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머릿속에는 볼보는 안전한 차라는 이 개념이 생기게 되고 그 안전이 필요로 하는 용도의 소비자들은 이 볼보를 삽니다.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누구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이제 차가 두 대예요. 본인이 운전하는 차가 있고 또 와이프가 이제 애들 이제 학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제 애들 차를 운전해 주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차를 사는 그 소비의 주체는 남자잖아요. 남편이.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자기 와이프한테 차를 사줘야 되는데 이 와이프한테 가장 필요한 그 용도는 안전이잖아요. 와이프한테 무슨 뭐 포르쉐를 사겠어요? 뭐 아니면 뭐 조그만 미니 차를 사주겠어요? 가장 안전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차를 찾다가 그래 볼보는 안전이니까 안전을 찾자. 그러니까 즉 전체 차 소비가 아니라
요 안전이라는 기능을 명확하게 원하는 그 소비자, 요만큼은 확실하게 볼보가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볼보가 요걸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지셔닝 책에 보면은 확실하게 내가 작은 파일을 먹으면 이게 확장을 해요. 뭐 이렇게 애매하게 그냥 뭐 이렇게 선두 따라가는 이것저것 가다가 다 양다리 찢어지는 게 아니라 나만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 거를 딱 정해가지고 그거에 집중을 해서 그 소비를 제가 다 가져가는 그 시장을. 그래서 이게 바로 포지셔닝 전략입니다. 제가 그 GS 옛날에 이제 마트 있었을 때 그때 이제 GS 마트가 포지셔닝이 불분명했어요. 왜냐하면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홈플러스에 비해 가지고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속 지는 거죠, 시장에서. 그때 이제 제가 전략이 뭐였냐면은 GS 마트만의 용도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 소비는 다 먹지 못하더라도 요 용도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가져가자. 그래서 우리가 정한 게 뭐냐면은 축산하고 수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상품군은 우리가 뭐 이마트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GS 마트가 적어도 고기하고 생선만큼은 다른 어디보다도 더 신선하게 만들자, 더 싸고. 그래서 모든 역량을 여기에다 다 부은 거예요. 요런 접근이 바로 포지셔닝입니다. 우리가 그 마트가 많이 생기고 편의점이 많이 생겼을 때 동네 슈퍼가 다 망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도 동네 슈퍼가 살아남는 이유가 있죠. 그게 왜냐하면은 동네 슈퍼가, 그러니까 코끼리 마트가 포지셔닝이 명확한 거예요. 뭐 주말에 뭐 이마트 가가지고 막 이렇게 장을 이렇게 막 차에다가 실어 오지만 우리가 살림을 하다 보면은 그때그때 급하게 필요한 뭐이 있거든요. 뭐 콩나물이 좀 필요하다든지 금방 상하는 거, 아니면은 뭐 감자 한 개라든지 이렇게 조금 사는 거. 요럴 때 우리가 동네 슈퍼, 코끼리 마트에 갑니다. 그래서 동네 슈퍼에 가보면은 여기는 소분을 해서 팔아요. 각각 그 요리를 할 때 그날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 재료들이. 요런 것들을 조금씩 팝니다. 또 이분들은 바로 전화하면 배달을 해줘요. 바로 즉각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동네 슈퍼 코끼리 마트는 각자가 살기 위한 포지셔닝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피자 가게 같은 경우도 뭐 처음에는 이제 피자 시장을 동네에 선점을 하면 돈을 벌었지만 너무 피자 가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맛있다 뭐 이런 데가 아니라 우리는 뭐 시카고 스타일이다, 뭐 여기는 화덕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소비의 용도를 이제 좁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피자 가게가 런칭을 했을 때 우리가 그냥 피자헛이랑 그냥 맞짱 뜨면서 붙자가 아니라 우리는 뭐 비싸지만 화덕이다, 우리는 좀 독특한 맛이다, 그래가지고 그 10번 중에서 한 7번은 피자 먹더라도 요런 용도가 생길 때는 우리한테 와라. 그래서 요 용도만큼 확실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포지셔닝 전략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 포지셔닝 책이 나오고 뭐 대히트를 했죠. 모든 기업이 다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모든 기업들이 다 시장을 쪼개가지고 자기만의 용도를 가져가니까 시장을 더 잘게 쪼개가지고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피곤한 거죠. 옛날에는 뭐 누가 이제 피자 시킨다 그러면 잠깐만 어디 시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가 요즘에는 그냥 아무데나 시켜 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등장한 게 바야흐로 이제 브랜드의 시대가 옵니다. 그 브랜드라는 거는 사실 옛날부터 있긴 했는데 이 90년대 이제 초반 중반을 거쳐가면서 사람들이 포지셔닝에 대해서 이제 좀 피로해질 때 그때 이제 이 브랜드가 진화를 해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과거에는 상품 중에서 내 거라는 어떤 식별 표시를 하기 위한 어떤 그 마크였는데 메이커죠. 그래서 메이커 이름을 쓰네요. 그래서 브랜드를 메이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식별 표시였는데 이게 단순한 어떤 식별 표시 로고가 아니라 여기 이제 인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90년대. 이 인격이라는 개념, 이 브랜드하고 만나면서 이게 이제 발전을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은 장사를 우리가 이제 연애의 개념으로 본 거예요. 결혼을 하는, 남녀가 결혼을 하는 개념으로 이제 이 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한 분이. 근데 이제 남자 둘이, 그러니까 나하고 어떤 경쟁자하고 한 여자를 상대로 경쟁을 해요. 결혼이라는 거를 상대로. 포지셔닝적으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경쟁자가 나보다 잘하거나 혹은 뭐 비등비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요, 이 친구랑 나랑은. 이럴 때 그때 내가 쓰는 전략이 이제 브랜딩 전략인 건데, 그러니까 이 포지셔닝 전략의 시대에는 이 여자한테 내가 가진 조건들을 이제 막 어필을 하는 거예요. 난 모두 잘하고 나랑 결혼하면 모두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게 경쟁이 치열하고 내가 이 조건에서 약간 밀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꼼수를 쓰는 게 바로 브랜딩입니다. 일단 뭘 하냐면은 나의 타겟, 이 여자분을 내가 관찰을 많이 해요. 연구를 많이 하고 뭐 뒷조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여자의 어떤 이상향, 이 여자가 100% 오케이 할 만한 그런 이상형 남자를 찾는 거예요. 제가 그 인격을. 그래서 그 인격을 내가 찾은 다음에
내가 이 여자랑 만나면서 일어나는 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마케팅 용어로 이제 4P예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연애도 똑같습니다. 이 네 가지 접점을 내가 이 여자랑 나의 하는 모든 행동이나 말이나 내가 하는 의사결정이나 나의 어떤 데이트 코스를 스케줄하는 모든 면, 내가 입은 옷, 목소리, 이 모든 그 4P 접점에서 마치 이 여자 입장에서 그 인격의 남자가 연상이 되도록 내가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빙의가 돼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 픽업 아티스트 그 강의 나이 속이고 들은 거 설명드렸죠. 걔네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여자를 유혹을 할 때는 내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여자한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뭐 완전 나랑 다른 인물을 내가 연기를 하면 완전 거짓말이지만 내가 이제 조금 과장을 하는 거죠. 요즘 그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뭐 탤런트라든지 뭐 요즘 유행하는 그 남자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내가 그 남자인 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빙의가 돼가지고 연기를 하는 거죠. 이 연애 지능이 발달되어 있는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사실 연애할 때 다 조금씩 빙의를 해요. 뭐 여자분들도 평소에는 뭐 목소리가 전혀 아닌 분도 내가 좋아하는 오빠 전화가 딱 오면 목소리가 바뀌잖아요. 여보세요 뭐 이렇게. 이것도 일종의 빙의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전화 끊으면 와 뭐 이렇게 변하잖아요. 사투리도 막 나오고. 그게 일종의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빙의를 하는 거예요. 이 오빠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여자의 모습으로 내가 이제 빙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옷을 판다. 그랬을 때 나의 브랜드는 요즘 소비자들이 환호하는 어떤 그 군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상의 어떤 인격을 내가 먼저 세팅을 해놓고 내가 하는 어떤 옷의 디자인이라든지 옷을 디스플레이 하는 거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로고라든지 폰트라든지 여러 가지 나의 그 포피 활동이 있어가지고 그 인격, 그 소비자들이 환호하는 그 인격답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명품이라 하더라도 에르메스의 인격하고 샤넬의 인격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에르메스의 인격은 에르메스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상품이 더 잘 팔리기 위해서는 이런 인격이 필요하구나. 이거는 제가 이제 관계자한테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에르메스의 인격은 청담동의 며느리예요. 청담동의 부잣집 며느리. 샤넬은 완전 달라요. 이건 며느리가 아니라 이게 조금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긴 뭐한데 그들은 자기의 그 브랜드 인격을 알고 있어요. 이 청담동 며느리가 아닙니다. 이거 좀 노는 뭐 그쪽입니다. 근데 이제 부자죠. 이것도 근데 환호하는 인격이에요. 요즘 여자들이 좋아하는. 자기도 이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고 또 어떤 여자들은 청담동 며느리가 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고 여기에 환호하는 사람들은 에르메스를 사는 거고 또 이 인격에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샤넬을 사는 거예요. 둘이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가지고 이 인격이 바뀌고 진화하고 브랜드는 거기에 맞게 또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게 브랜딩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 이렇게 이제 뭐 일종의 사기를 친 거죠. 뭐 그 인격이 내가 아닌데 그 인격처럼 내가 막 행동해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인격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란닝구 입고 이제 뭐 소파에서 이제 이렇게 자고 있고 뭐 이제 이런 거죠. 일요일 날. 이 시대의 정점을 찍은 게 바로 러브마크라는 책의 등장입니다. 모두가 다 브랜딩을 하니까 이제 브랜딩 약발이 약간 안 먹히는 거예요. 소비자들도 뭐 이제 조금 이제 지겹고 그때 등장한 게 바로 러브마크고 2000년대 초반에 나와가지고 거의 그 시대를 휩쓴 책입니다. 바로 이 러브마크라는 책인데 뭐 이 당시 뭐 광고 대행사들도 뭐 제일기획도 뭐 자기는 이제 광고 대행사가 아니라 러브마크 회사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여기를 하고 여기에 모두가 다 빠져 있었어요. 이 러브마크에. 그래서 브랜드의 끝이다. 사실 이 러브마크 강의만 해도 재미있긴 한데 코카콜라가 옛날에 이제 펩시콜라가 등장을 하면서 블라인드 테스트 했잖아요. 눈 가리고 뭐가 맛있냐. 근데 당연히 이제 덜 단 게 맛있죠. 그래가지고 펩시콜라가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가 성공해가지고 막 인기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위기감이 오니까 뭔가 바꿔야겠다. 그래서 브랜드를 바꾸고 맛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뉴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유학 생활할 때 갑자기 매대에 코카콜라가 다 없어지더니 새로운 로고를 가지고 뉴콕. 그 다음에 맛이 밍밍해지고 이게 등장을 했는데 되게 재밌는 현상이 하나 일어난 게 뭐냐면은 미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협박 편지를 보내고 뭐 일부 시민들은 그 데모도 하고 뭐냐면 네가 뭔데 내 코카콜라의 맛을 바꾸느냐 왜 패키지를 바꾸느냐 이렇게 막 화가 난 거예요. 유사한 예가 또 있었습니다. 갭이라고 아시죠? 미국 브랜드 옷 브랜드 갭. 이 갭이 그 자기 그 BI 그 로고를 바꿨어요. 조금 더 얇게. 그랬더니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뭔데 내 갭의 로고를 바꾸냐? 나 같으면 차라리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이런 식으로 갭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막 난리가 납니다. 왜냐면 이 갭은
미국 사람들한테는 자기 대학교 때 입은 교복 같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애착 있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 BI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사람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케팅 학자들이 이 코카콜라하고 이 계약 사건을 겪으면서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아니,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가 지 맘대로 자기 로고 바꾸는데, 자기 맛을 바꿨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를 하느냐? 왜 무슨 뭐 코카콜라에다가 독극물 넣겠다고 협박을 하느냐? 왜 자기 일처럼 이렇게 구느냐? 그러면서, 아, 이 브랜드는 기존에 우리가 알던 브랜드랑은 좀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브랜드를 관찰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브랜드는 그 기존에 우리가 알던 브랜드 이상으로 사람들이 상당히 높은 레벨의 어태치먼트를 갖고 있는 브랜드가 있구나. 이 두 개는 다르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를 러브마크라고 부르고 브랜드보다는 더 좋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니까 그러면 이 러브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박이 났죠. 결론은 뭐냐면은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 러브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일반 브랜드가 러브마크가 되기 위해 가지고. 러브마크 브랜드가 뭐 할리 데이비슨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정 브랜드 이상으로 나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그냥 거기다 투영이 돼 있고, 뭐 바비 인형도 마찬가지인 거고, 뭐 아까 제가 설명드린 에르메스나 뭐 샤넬도 마찬가지 거고. 아, 대표적인 예가 애플이죠. 예, 애플. 그래서 애플은 러브마크고 삼성은 좋은 브랜드다. 그래서 이 좋은 브랜드하고 러브마크는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다. 좋은 브랜드는 브랜드가 맛이 가면 사람들이 등을 돌리지만 일단 러브마크에 진입을 하면은 이 브랜드가 뭐 헛짓거리를 해도 실수를 해도 코카콜라처럼 시정을 요구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걸 사준다. 그래서 이 러브마크의 네 가지 조건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친근이에요. 친절이 아니고. 그러니까 백화점 가가지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고객님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이거는 이제 친절인 거고. 미국에 있는 뭐 이렇게 샵 가면은 뭐 이렇게 앞에 샵 매니저가 있으면서 왔어 뭐 이게 이제 친근인 거죠. 친절은 사랑을 일으키지 않는다. 나한테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거는 친근이다. 그래서 뭐 연애를 할 때도 뭐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남자보다는 그냥 뭐 털털한 오빠처럼 신경 안 쓰듯이 이렇게 뭐하니 이런 식으로 특히 어깨 동무도 하고 뭐 이런 남자한테 마음이 열린다는 거죠. 지금하고 좀 다릅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2000년도 초반에. 그 다음에 이제 감각. 감각이 이제 세련됐다는 건데, 뭐 세련됐다는 게 이제 이 책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많이 나와요. 뭐 옷을 화려하게 입고 뭐 특이하게 이런 세련된 게 아니라, 뭐 이 세련된 거에 범위가 되게 넓다. 그래서 뭐 연애를 할 때도 뭐 말 잘하고 옷 잘 입고 이런 게 세련된 게 아니라 이제 그 연애 그 스케줄. 오늘 만나서 뭐 먹고 뭐 하고 있잖아요. 이 스케줄을 관리하는 그것도 세련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세련돼야 됐다. 뭐 근데 뻔한 얘기예요. 뭐 좀 뻔하지 않게 쓰려고 좀 노력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제 세련돼야 됐다는 얘기니까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 넘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의외성이란 얘기예요. 러브마크가 되려면 브랜드가 의외성이 있어야 된다. A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B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뭐 딱 이제 뭐 맞선을 봤는데 뭐 소개팅 했는데 만나자마자 제가 뭐 그림 그려드릴까요? 그러면서 막 그림을 막 그려줘요. 뭐 초상화를 그려주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뭐 그림에 재능이 있으시네요. 아하하 그러면서 저는 시도 잘 씁니다. 제가 그 정원 씨 보고 시상이 떠올랐는데 한번 시를 한번 이 자리에서 지어볼까요? 그러면서 시를 막 써요. 그 시가 괜찮아도 이게 좀 비호감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뭐 승마 좋아하세요? 승마? 말 타면은 말 위에 올라갔을 때 그 느낌. 여기가 여기가 허벅지 안쪽이 막 군살이 배기고요. 뭐 말이 뭐 오줌을 쌀 때 느낌이 어쩌고 막 잃어버리면은 다 좋은 이야기인데 왠지 비호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 옷도 막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그런 게 아니라 의외성이란 건 뭐냐면은 자켓을 이렇게 입었는데 이제 화장실 가면서 자켓을 싹 걸어놓고 가요. 아무 로고 없는데. 근데 이제 화장실 간 사이에 이제 여자가 자켓에 뭐 무슨 브랜드가 이렇게 딱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딱 봤더니 까나리 뭐 로로피아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8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의외성인 거죠. 뭐 털털한 이미지인데 같이 이제 장을 보러 가는데 장 보고 이제 트렁크에다가 탁 여는데 갑자기 승마 모자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승마 모자 오빠 승마해? 이거 나 그냥 가끔 뭐 주말에 그냥 뭐 이런 게 이제 의외성이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마음을 움직이는 거고. 근데 좀 이상하죠? 들어도. 예.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게 먹혔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 책이 나왔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당신의 매력은, 죽을 때까지 사귀어도 모를 것 같아. 뭐, 이제 이게. 피곤해요. 그냥 대충 살지. 뭐, 그렇게
막 이랬다 저랬다가 막 그렇게 합니까? 요즘 소비자들 그거 안 먹혀요. 친절이 아니라 친근, 그 다음에가 감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의외성, 그 다음 마지막이, 마지막 얘기를 안 했네. 마지막이 뭐냐면, 이 세 개가 다 있더라도, 결국은 이 신뢰, 믿음감, 그러니까 결국은 결혼, 돈이죠, 돈. 직업과 돈. 예. 이게 없으면 이게 다 꽝이더라. 아무리 뭐 말 잘하고, 뭐 의외성이 있고 해도, 백수야. 뭐 그러면 이제 결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이 네 가지를 다 갖춰야지, 비로소, 할리 데이비슨이 된다. 그냥 오토바이 브랜드가 아니라, 좋은 오토바이 브랜드가 아니라, 삼성이 아니라 애플이 된다. 삼성 할 때는, 삼성 광고 옛날에는 뭐,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뭐 이것도 돼요, 저것도 돼요, 막 얘기했지만 애플은 그냥 뭐 빵 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르다. 이거는 좋은 브랜드고, 이거는 러브마크다.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한 건데, 방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소비자들이 이제 이게 2000년대 이제 후반에 들어오면서 다 눈치를 채요. 여자들도,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만, 그 선호하는 남자 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 이제 그 뉴욕에 있는 뉴요커들 여자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요. 가장 이상형에 대한 거를. 그래서 이제 그 90년대, 2000년도에 이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이 러브마크스러운 남자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거의 가장 극단이 뭐였냐면은, 그림을 즐기는 남자, 그림을 사는 남자, 다 갖춘 거죠, 이 네 가지. 그래서 이게 매력이 있었어요. 뉴요커에 있는, 뉴욕에 사는 그 여자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남자가. 근데 이게 바뀝니다. 2000년도 후반대에서. 여자들의 이상향이. 뭐로 바뀌냐면은, 뭐 기본적으로 돈은 깔려있지만, 위에 있는 게 뭐냐면, 너그러운 남자예요. 마음이 바다 같은 남자. 동감하시죠? 예, 요즘 코드가 바로 이겁니다. 뭐 직업은 공무원이면 공무원도 내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장과 어떤 걸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리스키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이 남자의 매력은 뭐냐면은, 너그러운 남자예요.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은 소비자들이 이제 피곤해진 거예요. 브랜드에 대해서. 저쩌고 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다이소에 갑니다. 예, 사람들이. 그래서 피곤하지 않으니까. 이 러브마크가 더 이상 안 먹히는 거예요. 픽업 아티스트들 얘기하는 것처럼 막 유머가 있고, 뭐 옷을 잘 입고, 화려하고, 뭐 재미있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이런 남자가 있고, 이런 남자를 워낙 많이 이제 소비자들이 성숙하다 보니까,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나한테 잘해주고, 마음이 바다같이 넓은 남자, 그냥 편한 남자, 이런 남자로 이제 선호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브랜드의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도 지금 옷을 입고 있지만 여기 로고가 하나도 안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이제 역할이 바뀐 거죠, 옛날하고. 그러던 중 이상한 브랜드들이 등장을 하죠. 그게 바로 이제 등수가 없는 브랜드가 등장을 합니다. 소비자 성향이 이렇게 모래시계화 되면서 이 중간 브랜드가 다 망가지고 극단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명품 브랜드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망가지잖아요. 요때 아주 요상한 브랜드가 하나 생기죠. 바로 이제 등수가 없는 브랜드가 생깁니다. 유니클로, 자라, H&M, 뭐 샤오미 이런 것들. 이게 과거에는 내가 50등이었다 그러면 50등 브랜드 샀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창피하니까 아예 등수가 없는 브랜드 사가지고 거기에 숨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했고. 그러지 않아도 브랜드의 식상에 있는데 이렇게 등수가 없는 내가 편하게 숨을 수 있는 브랜드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바야흐로 이 브랜드의 시대가 막을 내리죠. 이게 한 5, 6년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브랜드를 잊고 살았어요.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 집착을 버리고 살았죠. 그러던 중 제가 오늘 아침에 아까 그 생상스의 그 오르간, 그 교향곡 3번 오르간의 사막장에 그 짠 하는 그 느낌을 제가 개안을 하는 경험을 했는데 뭐였냐면은 이 화장품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와이프가 먼저 출근을 해가지고 몰래 이제 화장품을 제가 발라봤는데 이 얼마 전에 우리 와이프가 샀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퍼즐이 좀 맞춰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 와이프도 이제 뭐 나름 이제 커리어 우먼이니까 이제 화장품들 이것저것 많이 바를 거 아니에요, 좋은 것들. 근데 결국은 이걸 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뭐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인데 성분을 팔아요, 성분 화장품이. 그러니까 화장품이 이제 브랜드가 있고 뭐 거기에 이제 성분이 밑에 이제 그 서브로 들어가는 건데 얘는 무슨 화학용품이에요. 제목이 다 화학용품이에요. 무슨 뭐 글루세린, 이거는 뭐 레티놀, 얘는 아소빅 애시드, 알파 뭐 아르부틴, 뭐 저는 이름도 모르는 그냥 성분이에요. 이게 패키지가 아소블리 글루코사이드 솔루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이 브랜드라는 거는 우리가 로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포피 활동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브랜딩이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그 인격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그 포피 활동, 그러니까 이 포피 활동을 함에 있어 가지고 모든 활동에서 하나의 인격이 연상되도록, 이게 이제 IMC라고 부르거든요. 그 인터그레이티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모든 접점이 결국은 하나의 인격이 느껴지게 행동하라. 그래서 뭐 이런 패키징이라든지 여기 쓴 로고라든지 이 용기 디자인이라든지, 물론 이제 로고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다음에 얘 가격, 그 판매 전략, 그다음에 어디서 파느냐, 그다음에 팔 때 어떤 그 디스플레이로 파느냐, 이게 이제 온라인 시대로 오면 이제 상세 페이지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모든 그 포피 활동이 다 브랜딩입니다. 어떤 하나의 어떤 목적, 지향적인, 인격 지향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이 상품에 하고 있는 이 포피 활동, 이 브랜딩이, 이거는 우리가 알던 브랜딩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인그리디언트를 팔아요. 그러니까 성분을 파는 거예요. 이 브랜딩은 성분이에요. 지금 듣도 보지도 못한 그 화학양품들이 브랜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처음에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은, 야, 포지셔닝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 포지셔닝이 있는 거죠, 명확하게. 그 화장품 그 사는 소비자 수준들이 올라가니까, 처음에 우리가 무슨 브랜드를 보고 샀다가 브랜드 인격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뭐 샤넬도 사고 뭐 SK도 사고 막 이랬다가 시실리도 사고, 뭐 사실 그게 이제 브랜드 보고 산 거거든요. 브랜드 믿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철이 들면서, 그러니까 진화를 하면서, 아, 결국은 이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그 들어간 성분이 중요하구나. 결국 성분 싸움이구나. 이 마녀 공장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성분에 승부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브랜딩이었잖아요. 마녀처럼 아주 그냥 악랄하게 그 남의 장점만 딱 따온다. 뭐 그래서 이런 어떤 인격으로 이제 마녀 공장이라는 브랜드를 만든 건데, 이건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이건 아예 브랜드가 아니라 딱 봤을 때 저는 포지셔닝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상품, 화장품 중에서 아예 용도를, 본격적으로 용도만 딱 집어가지고 그것만 사는 사람들, 전문 그 의약품, 거의 약인 거죠. 그래서 이 화장품 이 전체 시장 중에서 거의 약, 코덕의 끝 그 시장을 다 먹는 포지셔닝이구나.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게 브랜딩이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이거는 포지셔닝이 브랜드가 됐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브랜딩 했을 때는 뭐 인격만 얘기하고 뭐 감각, 무슨 뭐 의외성 이런 거 얘기했는데, 아, 이거는 지금 브랜드인데, 브랜딩인데, 얘가 지금 추구하는 모든 브랜딩, 요 용기 모양이나, 여기 써 있는 글씨나, 이 제목이나, 이 모든 것들이 포지셔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 브랜드가 포지셔닝이 됐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포지셔닝이 브랜드가 됐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브랜딩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먹히는 브랜드라는 거는 결국은 포지셔닝이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블랭크 TV, 그 블랭크 코퍼레이션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마약 베개도 있고, 뭐 매직 샤워기도 있고, 브랜드가 많아요. 그래서 걔네 브랜드를 제가 다시 보니까, 아, 걔네 브랜드가 전부 다 포지셔닝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다 용도, 그러니까 그 상품을, 그 상품의 포지셔닝에 맞게 다 만들어진 브랜드들이에요.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 때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감 가는 큰 그런 어떤 그런 그 인격체를 지향하면서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블랭크 TV, 블랭크 코퍼레이션은 뭐냐면은 그 상품 한 개 한 개가, 그러니까 딴 거는 모르겠고, 걔네가 취급하는 상품이 뭐 한 30여 가지가 되는데, 그거를 아우르는 브랜드가 아니라 각각 그 상품이 더 잘 팔리기 위한 그 용도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쓰는 거예요, 서브로. 그래서 그 상품이 그 라이프 사이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팔렸다가 이제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팔다가 안 팔리면은 그 브랜드랑 같이 버리는 거예요, 상품까지 싹 다. 그러니까 브랜드를 많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는 거.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고 버린다 해가지고 버추얼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버추얼 브랜드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포지셔닝인 것 같아요. 아, 포지셔닝을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브랜드를 쓰는 거구나. 그냥 패키지 디자인처럼.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아, 요즘 소비자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연애만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결혼을, 이제 무조건 남녀가 만나면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시절에는 상대 배우자가 모든 면에서 다 갖춰 좋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러브마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인격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 감각도 있어야 되고, 또 신뢰감도 가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종합 점수가 높은 게 좋은 브랜드였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결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연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과 연애의 차이가 뭐냐면은, 결혼이란 거는 종합 점수가 높아야지 하는 의사결정이지만, 연애는 국영수 뭐 예체능 다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잘해도 만날 수 있잖아요. 만나고 또 얘가 싫으면 또
수학 만나고 수학 끝나면은 뭐 영어 만나고 이런 식으로 내가 바꿔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 선택을 할 때 브랜드를 선호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지금 브랜딩을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의 옛날에 뭐 아시쿤, 메시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여자가 연애를 할 때 남자가 뭐 밥 사주는 남자가 메시쿤이라고 부르고 또 자동차 태워주는 남자를 이제 아시쿤, 다리가 아시니까 아시쿤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남자를 이용해 먹는다. 그래서 이런 말이 유행을 했었는데 지금 소비자들이 상품을 고르고 브랜드를 선호하는 그 접근이 바로 이 연애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종합 점수로 높은 브랜드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용도에 맞게 먹고 버리는, 쓰고 버리는 거기에 맞는 역할로서만 브랜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이런 브랜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세탁약, 뭐 이렇게 스테인 같은 거 지운 그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얘의 브랜드가 뭐냐면은 얼룩약이에요. 네, 겉멋이 없죠. 그러니까 그 기름기가 쫙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품을 한 개라도 더 잘 팔리기 위한 얘의 어떤 포지셔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의 용도. 얘의 용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브랜드를 쓰는 거예요. 서브로. 그래서 제목이 얼룩약인 거예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브랜드가 얼룩약 그러면 야, 너무 포괄적이지가 않고 너무 좁지 않아? 너무 없어 보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유행하는 브랜드들이 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 상품의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서, 이 상품의 어떤 용도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브랜드의 추세가 다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한번 슈퍼나 마트 같은 데서 상품을 봐보세요. 지금 새로 나온 상품들 다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종합 점수가 높고 호감 가는 인격에 맞춘 그런 뭐 애매한 그 브랜딩이 아니라 각각 그 상품 자체를 위해서 만든 브랜드, 그리고 그 브랜드의 이름이나 뭐 패키지나 뭐 브랜딩 전체 전략이 그 포지셔닝, 이 상품이 가진 용도를 강조하기 위해서만 만들어지고, 이 상품이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끝나가지고 안 팔리면 버리고 또 같은 회사에서 나왔지만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상품으로 또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소싱을 할 때도 상품을 여러분들이 한 20개를 사오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브랜드를 다 붙이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뭐 인쇄 기술이 안 좋고 뭐 이럴 때는 그 로고 만드는 게 상당히 힘들었는데 결국은 여러분도 온라인으로 팔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은 상표 붙이기도 쉽고 지금은 가격이 싸져가지고 상표를 안 붙여준다 하더라도 온라인 상에서 상세 페이지에 그냥 하나 그래픽으로 만들면 그게 브랜드거든요. 사람들은 뭐 브랜드를 보고 샀는데 내 제품이 여기 아무것도 온 무지라 하더라도 그걸 브랜드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상세 페이지에 코진이라고 써 있었는데 내가 받은 물건에 아무것도 없는 상품이 와도 이거를 왜 코진이가 아니야? 왜 로고가 안 붙어 있어? 이렇게 불만을 안 해요.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외 소싱에서 물건을 살 때도 만약에 그쪽에서 로고를 안 박아준다 하면은 한국에 와가지고 뭐 스티커를 붙이든지, 스티커 붙이기도 귀찮다. 그러면 그냥 무지로 받아가지고 팔면서 상세 페이지에다가 마치 브랜드처럼 그 상품의 어떤 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 로고를 하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름 브랜드다. 그래서 브랜드 이름으로 파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품이 이 브랜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 동의가 안 되시더라도 뭐 그래도 중요한 얘기 많이 드렸거든요. 포지셔닝이 뭐고 브랜드가 뭐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제가 봤을 때는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제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조금 의미 있는 강의를 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뭐 너무 어려운 이야기라 가지고 뭐 사람 많이 안 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 내용은 제가 영상으로 남겨놔야 제가 나중에 책을 쓰더라도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책을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좀 편하게 강의를 좀 해봤습니다. 뭐 아무쪼록 여러분들 그 장사하시는데 적은 도움이나마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